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의 최혜린입니다. 설 이후에 주머니가 좀 넉넉해진 느낌 안 드시나요? 설 상여금에 인센티브 또 연말정산 환급금까지 모처럼 직장인들에게 목돈이 생긴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런 목돈을 그냥 방치하면 푼돈 되기 십상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설 이후에 생긴 목돈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뉴스부터 출발할게요. 네,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잘 만난다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불황이지만 간만에 생긴 쌈짓돈이 그런 즐거움을 선사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여윳돈을 어떻게 좀 잘 굴려야 재테크에 성공했다는 얘기까지 들을 수가 있을까요? 네, 얼마 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번 설 상여금이 월 기본급 대비 91.3%로 지난해 83.1%에 비해 8.2%포인트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 직장인 연말정산 환급금이 평균 45만 원이라는 조사가 또 있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직장인들이 이번 설에 생긴 목돈이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이렇게 생긴 목돈의 경우에 저축은행 고금리 정기예금에 넣어두는 것이 아무래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요. 아무래도 안정적이면서 고수익까지 올릴 수 있는 상품 하면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 요즘도 연 한 8% 정도 금리 쳐주고 있죠? 네, 맞습니다. 평균 7에서 8%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일단 양푼과 한일저축은행은 연 8.0%의 이자를 제공하고 있고 대형저축은행인 부산과 경기저축은행은 각각 7.8%와 7.0%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능저축은행도 1년제 정기예금에 연 7.0%, 제1과 토마토저축은행은 각각 연 7.1%와 7.0%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부분은 그렇고 그렇다면 적금은 어떻습니까? 금리 면에서요. 네, 적금도 연 7%대의 고금리를 보장하고 있어서 목돈 마련에 좋은데요. 현재 W, 새누리, 에이스저축은행 등이 1년제 정기 적금에 연 7.8%의 금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대형저축은행인 토마토와 HK저축은행도 각각 연 7.5%와 7.3%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최근 저축은행의 금리가 하루 단위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입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고요. 가입 전에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금리 수준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 예금과 적금에 가입하게 되면 0.1에서 0.2%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주기 때문에 이 점도 꼼꼼히 따져서 최대한 이익을 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번 설에 여윳자금이 생긴 사람들은 비단 어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네, 이 절, 세배를 해가지고 짭짤한 수익을 좀 올린 것 같은데 아이들 세뱃돈 재테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아이들의 경우 세뱃돈을 받게 되면 평소 자신이 갖고 싶었던 것을 하거나 아니면 먹을 것을 사 먹느라고 돈을 다 써버리기 일쑤인데요. 이런 것을 방지하면서 아이들에게 재테크에 대한 습관을 키워줄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상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국민은행의 자유적립식 예금 상품인 캥거루 통장을 들 수 있는데요. 연 3.15%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고 월별 저축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총 저축 금액은 3천만 원으로 제한이 되는데요. 300만 원 이상 가입 고객에게는 동부화재의 빅히트 단체 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시켜줍니다. 만 4세 미만은 소아 3대암, 식중독, 교통사고 등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만 4세 이상은 학교 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와 교통사고 등의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연령별로 아이들에게 꼭 맞는 그런 부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어린이 전용 통장. 이것만큼 아이들의 경제관념 키워주는데 좋은 방법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전에 국민은행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기타 타은행의 상품은 어떤 것들이 더 있습니까? 네, 우리은행에도 비타민 적금이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만기 1년의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연 3.4%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하만 가입할 수 있고 가입기간이 1년 이상으로 18년 범위 내에서 년 단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적금에 가입하면 LIG 손해보험에서 제공하는 자녀 안심보험에 무료로 가입을 시켜주고요. 또 인터넷 서점인 리브로에서 도서를 구매하면 적금에 처음 가입 시 3,000원, 매달 1회씩 1,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이 주어집니다. 또 파주 헤이리아에 있는 어린이 리브로 박물관에 연 1회에 한해 무료 입장의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이 외에도 신한은행의 키즈앤틴즈 적금이나 하나은행의 신꿈나무 적금 등이 어린이 전용 통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뭐 박물관 무료 입장 같은 혜택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텐데 저축도 하고 부모님들하고 함께 박물관도 가고 일석이조겠네요. 아무튼 뭐 이로 인해서 아이들이 재테크에 대한 관심 부쩍 키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들 세뱃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하는 부모님들 오늘 도움 많이 받으셨죠?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재테크의 양혜선입니다. 2009년 바라보는 우리나라 미술계, 참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는데요. 문화와 재테크라는 관심이 높아지면서 호황기를 누리던 미술계가 작년 불황기와 함께 많이 침체된 모습입니다. 미술계는 가장 빨리 식고 가장 천천히 되어진다는 말을 실감케 했는데요. 이런 불안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미술 컬렉터들의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받는 장르가 있습니다. 바로 고미술품입니다. 변치 않는 단 하나의 가치, 고미술품.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시죠. 진부한 소재와 표현 방식으로 고루하다는 인식이 강했던 근대 회화. 이런 선입견을 깨트리는 서화전이 바로 이곳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암울했던 일제강점기를 살아간 선조들의 예술적 발자취를 통해 한국의 근대 미술사를 새롭게 조망하는 전시가 한창이었는데요. 일제의 그늘 아래 제대로 된 전시가 어려웠던 근대서화. 이렇게 묻혀있던 한국 근대서화 명작들이 일반에 대대적으로 공개된 겁니다. 서화전에서는 근대서화의 개성과 다양한 필목법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 많았는데요.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묵난첩, 그의 작품에 추사 김정희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죠. 열폭 난초화첩에서 볼 수 있는 독자적인 화풍이 과연 묵난의 전성기를 이끈 장본인다웠습니다. 대담하면서도 싱그러운 묘사가 매력적인 황철의 작품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묵의 극적인 농담 처리와 시원시원하게 표현한 동황이 압권이네요. 또 감각적이고 장식적인 화풍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작품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열폭 병풍의 달과 대나무를 꽉 차게 그려넣은 이 작품, 김규진의 월하 중림도입니다. 적막한 한밤의 정치가 한껏 느껴지는 순간이었답니다. 네, 이번 작품 전시가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근대 전통 서화전이거든요. 근대 전통 서화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자. 이렇게 이제 이 전시의 의도였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기 1880년대부터 일제강점기 1840년대까지 작품들을 모아봤습니다. 일단은 그 시기는 우리 역사에서 정말 아픈 시기고 슬픈 역사를 가졌던 때죠. 바로 그런 속에서 우리 그림들이, 우리 옛 화가들이 그런 어려운 시절에 어떤 극복을 하려고 했고, 어떤 지조를 표현했고, 어떤 기계를 그림에 담아냈는가, 이런 거를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고미술품들을 보는 안목을 기르는 비결 혹시 있을까요? 비결은 따로 없다고 봅니다.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또 대체로 보면 고미술은 좀 어렵다, 혹은 정서적으로 안 맞다, 이런 현대인들의 표현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고미술이나 현대미술이나 같은 미술품으로 보면 되거든요. 여기 이제 해강 김규진의 묵죽도를 보더라도 전통적인 묵죽에서 많이 벗어났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 족자 그림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현대적인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현대화하고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어떤 현대성을 갖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 이런 것들은 많이 보면서 훈련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대 그림을 보는 눈이나 고미술 보는 눈이나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한편 추사의 큰 그늘에 가려져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평가받지 못한 거장의 일대기를 조명하는 전시도 열렸는데요. 바로 남종화의대가 소치허련의 탄생 200주년 기념전입니다. 19세기 한양에는 장승업이 있고 남도에는 소치허련이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실력은 뛰어났는데요. 산수, 화해, 서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의 감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남종화풍의 실경을 바탕으로 그린 일속상방도,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작품인데요. 물기가 적은 붓의 움직임과 옅은 단목에서 소치 화풍의 특색이 나타나는 듯하죠. 아담하면서도 풍성한 모란에서 소치 특유의 변화무쌍한 붓의 움직임도 느껴지시나요? 과연 허모란이라고 불릴만 하네요. 네, 이번 전시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20세기 건현대에 들어 일본 화풍이나 서구 미술의 덕세에 따라서 정통적인 수묵의 가치가 점점 평가절하되는 이 시점에서 소치 허련이 만든 울림산방 그 5대 화맥이 정통 남종화 필법으로 실제 우리 주변 생활을 그려내고 또 확산시켰다고 하는 점, 특히 그 의제 허백년이나 남농허건을 통해서 신남화가 개척되고 정통 문인 산수화가 근대적 의미로 재해석됐다는 점에서 이번 전시에서 가장 큰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소치는 스승 추사가 타계한 후 고향으로 내려가 운림산방을 짓고 화업에 전념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운림산방을 이어온 허씨 집안 5대에 걸친 작품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소치 허련 선생님이 그 예술적 성과가 궁금합니다. 소치 허련 선생은 그 19세기 말 주사 김정희가 완성한 고도의 관념미 중심의 남종 문인화를 더 확산시키고 또 토착화시키는 그 장본인이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소치 허련 선생의 가장 큰 우리 건현대 미술사에서 업적이 확인되겠습니다. 소치의 아들인 미산 허영부터 현대 한국화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허진까지 5대에 이르기까지 200여 년을 이어온 남종화의 역사와 맥을 잇는 작품들 만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은 유구한 전통과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고미술품 만나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작품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감상하는 즐거움은 커지고 투자에 대한 안정성은 높아지는 미술. 오늘은 좀처럼 만나보기 어려운 작품들을 만나봄으로써 우리 고미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소중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고미술을 만나는 기회 흔치 않거든요. 지금 바로 달려가셔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미술은 미술사적 의의나 그 희소성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더 자세한 내용 조상인 기자, 양혜선 아나운서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 침체 때문에 미술계마저 불황인데 유독 고미술계만은 활기찬 모습이에요. 네, 불황이 오히려 고미술계에는 뜻밖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들쭉날쭉거리는 현대 미술품과는 달리 고미술품은 안정적인 가격과 꾸준한 수요층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불황에 오히려 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의 고미술품 시장은 바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난 10년간 침체를 겪었고 지금은 그 저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이 높아져서 문화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문화유산에 대한 애정은 커지기 마련인데요. 게다가 고미술품의 경우는 저평가된 가격에다 미술사적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더 이상 재생산될 수 없다는 희소성 때문에 시간이 만들어 놓은 이 같은 가치로 인해 더욱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 문화유산 바라보는 변찮은 시각에다 또 탄탄한 수요층, 그들이 만들어내는 안정된 가격이 우리 고미술계를 탄탄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근데 좀 전에 고미술이 저평가돼 있다, 또 작품가는 지금 거의 바닥이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특히 지난 10년간 고미술품 시장이 변변치 못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진위 감정에 대한 끊이지 않는 논란 때문이었는데요. 이 점 때문에 고미술품 시장에 대한 신뢰도 전체가 하락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중의 취향이 바뀐 탓도 있고요. 대중의 인식 그리고 교육이 부족했던 원인도 한몫했습니다. 고작 겸재정선이나 단원 김홍도, 혜원 신윤복 정도의 이름만 알 뿐이지 이 같은 전통 서화나
도자기, 목가구에 대한 사람들의 안목이나 지식이 뒤처져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서양식 주거 형태에는 이런 전통화가 걸어놓고 감상하기에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런 편견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문인화나 현대적 세련미가 넘치는 서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서양 추상화 못지않은 그런 단아함과 현대적 미감을 맛보실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어쨌든 1980년대만 해도 청전 이상범이나 소정 변관식의 작품이 지금 인기 있는 박수근 이중섭보다도 더 비쌌던 적이 있었고요. 그 미술사적 의의는 결코 뒤지지가 않습니다. 전반적인 사회 미의식의 변화 때문에 100년 넘은 작품이 갓 미대를 졸업한 젊은 작가들보다도 오히려 싸다는 이 같은 냉혹한 평가도 있었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고미술 작품 전시회를 둘러보면서 느낀 건데요. 어느 서양화 전시회 때보다도 오가는 발길이 정말 많았습니다. 다른 미술분과는 달리 이런 불황에 컬렉터들의 반응까지 뜨겁다고 하는데요. 정말 의외입니다. 왜 이런 불황에 뜨고 있는 걸까요? 네, 미술시장 전문가들은 올 초 시장 전망을 통해서 올해 고미술품의 약진을 예상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동안 가격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매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상승 여력이 크다는 게 장점인데요. 현대미술 시장은 최근 2, 3년간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급속히 냉각이 됐는데 반해서 고미술품 애호가들은 거의 부동층에 가까운 꾸준한 수요를 유지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또 서양화로 시작된 컬렉터들의 취향이 점차 고미술품 쪽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게 취향의 진화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서화 이외에도 고려 조선의 도자기와 반다지나 서안 같은 목가구도 인기가 높습니다. 이 같은 작품들은 외국 경매에서도 인기가 높습니다. 네, 고미술이 불황에도 왜 이렇게 인기가 있나 했더니 현대미술에 비해서 그 부동층 수요층이 상당히 두텁게 형성이 잘 돼 있을 뿐 아니라 서양화 중심으로 많이 봤던 이런 컬렉터들이 관심을 점차 확장시키면서 고미술계까지 터치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지금 시장 반응은 어떤지요? 네.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기 시작했던 지난해 하반기를 예로 들면요. 명품 한국 도자기들이 뉴욕 소더비나 보넴스 경매 같은 국제 경매에서 고가에 팔려가면서 인기 상종가를 쳤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찬밥 신세를 겪고 있던 바로 그때였는데요. 작년 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보넴스 아시아 미술품 경매에서는 조선 후기 청화백자가 418만 4천 달러, 당시 한국 돈으로 58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파리에서 열렸던 아시아 미술품 경매에서도요. 한국 도자기가 청자로만 14점이 출품돼서 13점이 낙찰되는 기록을 거뒀습니다. 특히 고려 청자 상감 운항문 함은 3만 4천 유로, 약 6천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도 한국 고미술품에 대한 인기를 꺾지 못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네, 우리 고미술이 경기를 타지 않으면 물론 세계 시장에서 이렇게 약진하고 있다니까 참 고무적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렇게 쭉 보니까 국내보다는 외국에서 더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치를 알아보나 봐요? 네, 외국에서 선전하고 있는 이유라면요. 동양적 참신성 때문인데요. 해외 컬렉터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한국 도자기들이 새롭고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동양적인 미감을 잘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품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것도 한국 도자기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동양권이라지만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값이 싼 편이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까지 해외 경매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팔린 국내 고미술품은 1996년 10월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765만 달러에 팔린 철화 용문 백자입니다. 그때의 전성기가 다시 돌아올 조짐을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한국 미술 시장의 트렌드가 해외 미술계의 흐름을 따르는 순환 구조를 보인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점에서 이제 고미술품의 전성기가 오고 있지 않나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제 무대에서 동양적인 신비로움이 참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좀 전에 우리 도자기 영향으로 세계 트렌드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식으로든 향후에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텐데 국내 시장의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벌써부터 그런 변화들이 좀 나타나고 있나요? 네, 이미 경매회사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미술품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요도를 높이는 추세인데요.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야심차게 준비했던 작년 연말 경매를 예로 들겠습니다. 서울옥션은 경매 대표작으로 안중근 의사의 휘호를 내놨습니다. 이 유묵은 5억 5천만 원에 낙찰됐고요.
그리고 K옥션 역시 혜원 신윤복의 작품을 대표작으로 내놨습니다. 당시 신윤복 신드롬까지 겹쳐서 많은 인기를 끌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출범한 신생 경매회사인 고미술품 전문의 아이옥션이나 틈새 시장을 노린 옥션별 같은 경우도 고미술품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경매회사들은 메이저나 신생할 것 없이 올해 경매에서 수준 높은 고미술품을 많이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경매에 이렇게 나오더라도요, 고미술품은 평소 접할 기회가 자주 없어서 그런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 서양화 작품은 데미안 허스트나 그 앤디 워홀처럼 인기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고미술품은 어떤 작품들이 인기가 있나요? 네, 고미술품 경매에서는 인기 아이템이 있습니다. 안중근 유묵,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의 휘호가 특히 인기가 높아서 경매 때마다 연일 최고가 경신을 기록할 정도인데요. 신사임당과 단원 김홍도, 혜원 신윤복, 그리고 오원 장승업이나 추사 김정희의 작품이 인기가 있습니다. 청자와 백자 다랑아리 등은 고가인 동시에 인기가 높은데요. 고가라고는 하지만 수억 원을 넘는 현대미술품에 비하면 그리 비싸다고만은 할 수 없겠고요. 이렇게 가격 낮은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문인화의 정수인 사군자 작품, 그리고 선비들의 서재를 장식했던 민화 책가도 같은 작품들은 현대적인 감각까지 지니고 있어서 인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한과 책반다지 같은 목기와 고가구류도 인기가 있습니다. 특히 100년 전 안팎에 제작된 근대 서화는 위작 시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저평가됐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인기 있는 고미술품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쭉 한번 들어주셨는데요. 사실 초보자들한테는 괜찮은 전시를 골라가는 것도 일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관련 전시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다 가볼 수도 없고요. 종국에는 결국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최근 소격동 학고제에서 열렸던 한국 근대서화의 재발견전 같은 고미술 전시회를 추천해드리면 좋겠는데요. 이 전시의 경우는 1880년부터 1940년대까지 활약했던 37명의 화가가 그리고 쓴 작품 120여 점이 공개됐습니다. 우찬규 학고제 대표가 지난 10년간 수집한 500여 점의 작품 가운데 명지대 이태호 미술사학과 교수가 120점을 엄선한 건데요. 모두 대중 앞에는 처음 공개되는 작품인 만큼 더욱 귀한 전시이고 의미 있고 그리고 안목을 넓히기 좋은 기회입니다. 네, 무채일단 근대 명작들이 대대적으로 공개가 돼서 크게 화제를 모았던 한국 근대 서화의 재발견, 학고제 신년 기획 특별전이기도 했었는데 양희선 아나운서 다녀오신 소감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그 열폭 난초화첩인 묵난첩이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이 흥선대원군의 어려웠던 시절 그림을 그려서 생계를 이어가던 그 기계를 엿볼 수가 있었고요. 또 한국 최초로 사진관을 만들어서 운영했던 어문황철의 작품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보기 어려운 파격적인 구도의 묵죽도와 또 극적인 농담의 봉황도에서 동양의 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년 지운형의 산수도는요, 독특한 접목법으로 또 세련되면서도 아름다운 미를 추구할 수 있었고요. 또 항일 독립자금 마련을 위해서 유난히도 대나무를 많이 그렸던 금강산인 김진우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 어려웠던 일제강점기 시절에 피었던 작품이라서요. 그 역사적 의미도 정말 뜻깊게 다가올 수 있었는데요. 흔치 않은 전시다 보니 관람객과 컬렉터들의 관심 모두 뜨거웠습니다. 최근 고미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일제의해서 억압된 상황에서 어렵게 탄생한 작품들 볼 수 있다니까 더 의미 있는 전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런 대가들의 작품이 쭉 걸려 있어도 우리가 그 속뜻을 알지 못하면 주마간산격으로 그냥 훑고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품을 보는 어떤 특별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죠. 네, 근대 서화의 감상 포인트는 조선 후기의 봉건적인 내용을 소재로 하되 그것을 얼마나 작가들이 형식적 변화를 추구했는지를 살펴보는 건데요. 이들은 파격적인 구도, 그리고 활달한 필목, 그리고 뚜렷한 작가 개성을 보이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 문인화의 상징이라고 하는 사군자는요, 원래 명나라 때 처음 시작됐다고 하지만 메란국죽으로 성립돼서 이렇게 활발하게 그려진 것은 바로 이 근대 시기입니다. 이때의 다양한 작품들은 문인들의 정기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는 만큼 그들의 정신세계까지
작품을 통해서 찾아내보는 그런 재미를 추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작가마다 어떤 형식적 변화를 취했는지 또 그때 시대 상황만 잘 알 수 있어도 작품 보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전시가 1월 24일자로 끝이 났거든요. 그렇다면 최근에 가볼 만한 전시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네, 중국 남종화의 한국적 수용과 그 확산에 크게 기여한 소치 허련과 그 화업을 이은 허씨 가문의 작품 100여 점을 모은 소치 200년 운림 이만리전이 예술의 전당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소치 허련은 화업에 몰두하기 위해서 1856년에 전남 진도로 낙향해서 운림 삼방을 세웠습니다. 깊이 있는 운림 삼방의 화획을 보여주는 이번 전시는요. 미산 허형, 의제 허백련, 남농 허건과 이민 허림을 비롯해서 허문, 허진씨로 이어지는 허씨 집안 5대에 걸친 화맥을 보여줍니다. 이런 집안 전체가 화맥을 이뤘다는 점은요. 국내에서 보기 드문 만큼 의미가 있는데요. 소치허련 선생은 몽당붓을 이용해서 거칠고 황량한 필법을 구사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자유분방한 담체와 수묵으로 남종산수화를 토착화시켰는데요. 특히 눈여겨볼 작품으로는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일속산방도가 있습니다. 남종 문인화가 보통 관념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허련이 실제 경치를 그린 실경산수화를 그렸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제별 코너에서 선보인 소치, 의제, 남농의 소나무 그림도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그 꿋꿋하고 의연한 기상이 관객을 압도합니다. 네, 뭐 소치 하면은 임금이 헌종 앞에서 그림을 그렸던 최초의 화가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소치 허련의 그 그림뿐만이 아니라 그 후 5대에 이르는 후손들의 화매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양혜선 아나운서 어떠셨는지요? 네, 대가의 서화가 주는 마음의 평화라고나 할까요? 여기다가 친근하고 동양적인 묵향에 정말 은은하게 취할 것만 같았습니다. 고미술의 진과를 둘러보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연말연시를 보내면서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으시다면요. 남종화단의 역사와 소치의 예술적 가치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소치 200년 운림 이만리전은요. 서울예술의 전당 서해박물관에서 2월 1일까지 전시한다고 하니까요. 조금 서두르셔서 꼭 가보는 기회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참 좋은 이 전시들은요. 공교롭게도 추사 김정희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화단의 큰 획을 그은 추사 김정희는요. 소치 허련에게 조선 최고의 산수화가라고 칭찬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원군 이하응에게는 당군 이래 압록강 이남에서는 최고로 난초를 잘 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극찬을 하면서 30살이나 어린 그 사람에게 난초 치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많이 보고 많이 배우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든든한 전문 조언가를 옆에 두신다면 더 크게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네, 추사 김정희 선생이 칭찬에 맞지 않았던 그 작품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치 200년 운림 이만리전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좀 전에 많이 보고 많이 배워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미술 재테크, 특별히 고미술 재테크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공부를 좀 많이 해둬야 되겠죠. 네, 고미술 구입의 기본은 일단 공부입니다. 전문 서적을 읽는 것도 좋겠지만 미술관과 박물관을 다니면서 좋은 전시를 많이 보고 진품들을 눈에 익히셔야 됩니다. 또 가격에 대한 연구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지나치게 싼 작품이라면 위작을 의심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인된 전시와 도록, 그리고 미술사 개설서에 수록된 작품들을 눈여겨보셔서 구입하고 싶은 작품과 비교해봐야 됩니다. 현대미술 작품의 경우는 호당 가격을 매기는 데 반해서 고미술품은요. 같은 작가가 같은 시기에 그린 같은 크기의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격과 수준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식견과 취향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꾸준히 좋은 작품을 많이 접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보기에도 흐뭇하고 나중에 장기적인 투자 수익으로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고미술품은 종류마다 그 구매 방법이 다른데요. 서화류의 경우는 곰팡이나 덧칠한 흔적이 없는지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특히 덧칠한 흔적이 있다면 이것 역시 위작의 의혹을 피해갈 수가 없고요. 작품의
찢겨져 나간 부분 혹은 보존 처리를 한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도자기의 경우는 손잡이나 뚜껑같이 파손이 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봐야 되고요. 수리한 흔적이 있으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내려갑니다. 명심하셔야 되고요. 목기는 갈라진 정도 그리고 금속 장식의 교체 여부를 꼼꼼하게 살피셔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고미술 구입 요령 종류별로 한번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 미술사 공부부터 좀 꼼꼼하게 해둔다면 이 모든 과정들이 좀 수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황일수록 변치 않는 가치에 주목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고미술 재테크의 모든 것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2009 인생역전 올바른 재무 설계부터 오늘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요. 오늘은 자녀들을 위한 경제교육 방법에 대한 강의를 들어볼 텐데요. 엉클즈 아카데미 조경만 대표님 모시고 자녀들의 경제감각 키우는 요령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이 그동안 다양한 강의를 해주셨지만 사실 오늘 강의는 좀 의외다 하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었는데 한 사람의 인생 전체의 포트폴리오, 재무 설계를 짜는 데 있어서 자녀들의 경제 금융교육 파트가 꼭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최근에 이런 우리 사회 속에서 이 자녀들과 돈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들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좀 거론을 하고 싶어서 이런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숨보다도 소중한 자녀, 그 다음에 목숨 다음으로 소중한 돈. 이렇게 돈을 중심으로 해서 더 위에 있는 자녀들의 가치, 그 다음에 자기 생명보다는 조금 가치는 밀리지만 그런 대로 소중한 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힘은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누구나 다 인정하실 겁니다. 미국이 그렇게 힘이 있는 이유, 또 미래 중국을 두려워하는 이유, 이게 아마 전부 다 그 부의 어떤 그 가능성과 현재 때문에 전부 다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돈은 힘이죠. 자본주의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부정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녀의 성공이 곧 부모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시대에 있어서 우리 자녀가 성공해서 경제활동을 마음대로 하고 자기 꿈을 마음대로 펼 수 있다. 그럼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친구들 모임에 가서 어깨가 으쓱해지고요.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이 여태 나한테 생활비를 타서 쓰고 있다. 이거 얘기 못 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의 돈과 관련돼서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또 미래를 생각하는 문제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를 위한 경제교육에 지금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실제로는 소득, 소비, 저축, 투자, 위험. 이거 뭐 그동안까지 제가 다 한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쉽게 우리 아이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로 연결을 시키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화를 시켜보죠. 제일 먼저 소득교육입니다. 최근에 이런 부모님들이 계셔요. 우리 아이들이 좀 돈 버는 어려움을 알아야 되겠어. 방학 동안에 주유소 가서 알바하라고 시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 돈을 버는 고통은 알죠. 힘든 건 알아서 돈의 소중함을 알 수도 있지만 거기 가서 지내는 동안 오히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제대로 벌어서 제대로 쓰고 그다음에 어떻게 모으고 하는 굉장히 그 좋은 교육장이 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더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저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책상에 앉아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직업을 먼저 결정하고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훌륭한 경영인이 될 거야. 나는 뭐가 될 거야. 그렇게 꿈을 세우고 그 직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다음에 그 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최고의 소득 교육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기 꿈을 이뤄가지고 많이 벌고 있는 사람을 뭐 그냥 그 평범하게 지내면서 적은 소득의 사람이 재테크적으로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우선 키워서 몸값을 올리는 것이 가장 최고의 투자이기 때문에 저는 소득교육은 내가 어떤 직업으로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인생의 비전을 세우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소득 교육이고 그것이 자기를 위한 그 꿈의 달성이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소득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사회생활을 처음 할 때는 정해진 소득이 있죠. 보통 평범한 샐러리맨으로 시작한다면 뭐 최근에 연봉 3천만 원, 뭐 한 달에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벌게 되는데 이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소비 교육.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이들에 말하면 용돈 교육입니다. 이 소비 교육은 정해진 돈을 가지고도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사람은 수중에 돈이 좀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바닥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차이는 많이 버느냐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 뭐 40대, 50대 가서 결론 나는 문제이지만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동일한 소득 수준 하에서 내가 어떻게 소비를 잘 통제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소득 하에서 저희 딸과 아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죠. 초등학교 3학년 때 지금 저희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요. 네. 벌써 한 몇 년이 됐나요? 꽤 됐죠? 네. 한 10년 가까이 전에 어느 날 학교에서 갔다 오더니 엄마 나도 용돈 주세요. 우리 반 아이가 나한테 떡볶이를 사줬는데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고 와서 엄마한테 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러다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주간 단위로 정해진 금액의 용돈을 주자. 그때는 일주일에 1,500원씩을 줬습니다. 시간이 네. 꽤 오래 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용돈 준 거 가지고 우리가 간섭을 하지 말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용돈 주고 나서 학교에서 엄마 학교에서 뭐 가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용돈 받았잖아. 그거 가지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용돈이 아니라는 거죠. 용돈은 자기 스스로의 의사결정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용돈이기 때문에 절대 용돈 가지고 학용품을 준비하는데 쓰라고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쓰라고 냅뒀더니 이건 또 좀 마음이 좀 불편하죠. 네.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용돈기 입장입니다. 이것이 용돈 교육의 백미죠. 그러니까 학교 앞에서 한 500원짜리 용돈기 입장을 사서 자기가 용돈 받은 거, 쓴 것을 가계부처럼 꾸준히 적도록 하는 것인데 이걸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채찍과 당근을 같이 병행하셔야 되는데 저는 저희 딸 은샘이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샘아, 너가 용돈기 입장을 적다가 어느 날 아빠가 은샘아 용돈기 입장 보자 그랬는데 거기에 남겨진 잔액하고 실제 주머니 속에 있는 잔액하고 맞으면 제가 1,000원씩을 상금을 준다 그랬습니다. 이 상금의 눈이 어두운 건 어른이나 아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아빠 진짜죠? 그러면서 1,000원을 받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적는데 감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열심히 적습니다. 그래서 용돈기 입장을 다 적어가지고 어느 날 한 3,000원 정도 한 달에 4주니까 용돈을 6,000원을 받는데 한 3,000원 정도의 상금이 갈 수 있도록 자극을 적절하게 주면 한 달 동안, 2달 동안, 3달 동안 용돈기 입장을 잘 적는 버릇이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으로 말씀드린 저축교육입니다. 이제 우리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아, 너 뭘 갖고 싶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한 5달치 용돈을 모아야 되는 거를 갖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5만 원짜리를 원하는데 자기가 아무리 애를 써도 5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예. 그래서 제가 적금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그때 적금을 몰랐습니다. 아빠 적금이 뭔데? 그래서 제가 적금을 설명했습니다. 적금은 네가 한 달에 1,000원씩 용돈을 아껴서 쭉 모으면 1년이면 얼마가 될까? 12,000원. 3,000원씩 모으면 얼마가 될까? 36,000원. 돈을 모아서 네가 원하는 걸 사자 그랬더니 아이가 좋아할까요? 멈칫할까요? 몸짓하겠죠. 예, 먹는 것도 모자란 아이가. 예, 지금 그걸 좋아할 사줬으면 리가 없습니다. 좋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다도 제가 채찍과 당근을 하나 넣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은샘아, 네가 1,000원씩 12달을 모으면 12,000원이 되는데 아빠가 12,000원을 주마. 3,000원씩 모으면 36,000원이 되는데 36,000원을 만들면 아빠가 36,000원을 더 주마. 네가 5,000원씩 모으면 6만 원이 되는데 아빠가 6만 원을 더 주마. 반만 모아라. 이게 100% 수익률이죠. 그렇죠. 그걸 얘기를 듣고 저한테 진짜냐고 확실하죠? 라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더니 결심을 굳히더라고요. 대신 중간에 네가 너무 욕심이 탐이 나서 5,000원
하다가 중간에 6개월 만에 멈추면 아빠하고 약속은 다 틀어지는 거야. 그리고 몇 가지 약속을 했더니 저희 딸이 마음속으로 결정한 금액이 얼마였냐면 5,000원이었습니다. 학년이 올라가서 용돈을 좀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한 10,000원 정도 한 달에 받는데 5,000원 정도를 모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정해 줬는데요. 100% 수익률에 탐이 난 이 아이는 예. 무엇이든지 다 하더라고요. 멋있게 성공했습니다. 네. 제가 가까운 금융회사에 농협에다가 통장을 만들어서 적금을 매번 복귀했는데 명절 때 할아버지들이 주신 돈까지 합해가지고 실제로는 6만 원만 모아야 되는데 이 아이가 9만 원이 넘는 돈을 모아가지고 네. 멋있게 성공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 저축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 아이에게 1년 동안 작은 돈들도 모이면 큰 돈이 되고 수익률은 과장된 거였지만 뭔가 원금 외에 뭔가가 더 올 수 있다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저축 교육을 시켜봤더니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사고 또 1년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이해했기 때문에 저축 교육을 멋있게 성공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시킨 것이 바로 투자 교육입니다. 9만 원을 모은 우리 은샘이에게 또 그 동생 형찬이에게 모은 돈에서 제가 10,000원씩을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라고 하고 제가 돈을 좀 보태가지고 두 아이 이름으로 50만 원짜리 주식 계좌를 만들어줬습니다. 이때가 몇 학년일 때인가요? 저희 은샘이가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6학년, 형찬이가 3학년, 3년 터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주식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한테 일단 그 아이들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 놓고 신문을 펼쳐 놓고 주식을 고르라 그랬습니다. 뭘 고르든가요? 삼성전자. 처음에는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그 나이에 그 아주 빽빽하게 써진 글씨 중에서 네. 뭘 골랐을까 궁금해하시면서 두려워하는데 제가 하나하나 짚어줬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그거 하자. 이 회사에서 나온 거. 아빠 차는 이 회사 거고 우리 집에 있는 그거는 이 회사에서 만든 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실 업종별로 한두 개 이상씩의 회사는 다 알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50만 원씩 돈 중에서 딸 아이한테는 딸에게 맞는 회사 주식, 저희 아들 녀석은 아들 녀석에게 맞는 자동차주, 그다음에 기름 넣는 회사, 그다음에 금융회사 이렇게 3개 회사, 딸한테는 2개 회사를 임의로 선정해서 형찬아 너 아는 회사지? 은샘아 너 아는 회사지? 그리고 제가 사줬습니다. 주식 투자 해본 경험 있으세요? 네. 주식을 받으셨나요? 네. 주식을 이렇게 실물로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예. 계좌로. 통장에 그냥 네. 찍혀 있죠. 저희 아이들도 주식을 사줬다고 공부를 했는데 뭐 주는 것도 없이 네. 경험이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 놀랄만한 그런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모아진 돈으로 투자를 가르치고 싶어서 우량 주식을 장기 투자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주식을 사줬습니다. 이건 주주와 주식. 제가 쭉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가장 일반적인 투자 수단인 주식에 대해서 이해하는 기본이기 때문에 기업 이익과 관련된 주식시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지금 실제로 저희 아이들은 주식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때 산 주식 지금도 갖고 있고요. 결혼할 때까지 안 팔 겁니다. 그 다음에 적립식 펀드도 조금 하고 있어서 상당히 나름대로 수준이 높은 투자가의 대열에 섰다는 것을 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2학년이니까 벌써 오랜 동안 상당히 오랜 동안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투자 방법을 배우는 기회가 됐죠. 네. 마지막으로 이거는 사실 저희 아이들한테도 아직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위험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모은 것 그것이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자기 돈의 3분의 1이 날아가는 걸 경험했습니다. 아빠 그때 팔지 왜 안 팔아가지고 라고 하면서 저한테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는데 네. 그것도 배워야 되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부채에 따른 위험, 주식 투자에 따른 위험, 또 살면서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을 때 내가 겪게 되는 유동성의 위험, 또 위험 관리와 보험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대학을 졸업하기 이전까지 제대로 배우기만 한다면 아마 저는 저희 아이들을 사회로 내보낼 때 하나도 돈을 주지 않고 내보낸다 하더라도 아마 나름대로 걱정을 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런 자녀 교육과 용돈, 돈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은 자녀가 없지만 나중에 꼭 한번 활용을 해봐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녀들의 금융 경제교육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쭉 나눠보고 있는데요. 나 스스로도 잘 모르는 부분까지 공부를 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시켜 주고 싶을 정도로 중요한 금융 경제교육. 근데 돈을 많이 사실은 벌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예. 돈 때문에 위험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돈을 놓고 이렇게 몇 가지의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더 깊은 의미를 따져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20, 30대 젊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 이분들이 돈에 이렇게 끌려가는 삶이 많이 있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뭐 소비나 신용카드 이런 문명의 여러 가지 혜택들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긁어놓고 갚아나가면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실제로 돈은 사람이 끌고 가면서 보람을 느끼게 되었지 돈에 끌려가면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오랜 동안 지속되다 보면 우리 세대 정도, 뭐 40대 정도 세대는 끌고 가던 것하고 끌려가던 것하고 두 개를 같이 경험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자녀 시대에 가면 끌고 가던 경험은 평생 못 해보고요. 예. 끌려가는 삶으로 바뀌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돈을 이끌고 가는 삶, 소비, 신용카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끌려가는 젊은이들을 제가 많이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서 저축과 투자를 통해 가지고 소비를 절제하면 돈을 이끌고 가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돈에 대해서 무지하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사실 IMF 같은 위기를 겪고요. 또 이번 위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애써 마련한 부를 외국인들 사이에 너무 많이 넘기고 있거든요. 금융회사의 상당수가 벌써 외국인 손에 넘어가 있고요. 대한민국 저 테헤란에 있는 건물의 상당수가 외국 자본에 넘어가 있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진짜 우리가 돈에 대해서 너무 모르죠. 그래서 10년 전 IMF들을 경험하시고 지금 위기도 마찬가지지만 기업과 자산에서 겪는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돈 관리, 자산 이해를 잘하는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 또는 우리들의 자녀가 이런 생각을 좀 한다면 대한민국 굉장히 강하고 부자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꿈까지 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것이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조금 일반화되고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부모 때에선 분명 부자였는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자식 때 와서 사실은 가산을 모두 탕진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를 이제 종종 접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고기 자체보다는 사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라.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말이 오늘따라 더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혹시 마지막으로 자녀들한테 경제교육 시킬 때 이것만큼은 좀 주의해라 하는 거 있으면 좀 마지막으로 읽어주시죠. 예, 제가 여기 펜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에 유태인들이 생각하는 이 경제에 대한 관념, 뭐 100만 원, 1억 이런 돈의 액수가 아니라 이 펜 뚜껑에 들어갈 정도의 돈과 관련된 지식만, 지혜만 넘겨주더라도 괜찮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방랑생활하면서 어디에 가더라도 돈에 대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금융과 부를 많이 휘어잡고 그리고 세계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분명히 뭐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이상 가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액수를 물려주는 것보다 돈에 관련된 지혜를 물려준다는 생각을 조금 하신다면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녀의 경제 교육은 영어, 컴퓨터 이런 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그 삶에 필요한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실천 이런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의 한두 개의 실천을 통해서 방법들이 많이 노하우가 쌓여지면 부모님들끼리 서로 교류해서라도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이 막 힘있게 솟아나는 그런 대한민국이라면 아마 지금 정도의 위기가 또 온다 하더라도 별로 걱정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강하게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009 인생역전 올바른 재무 설계부터 이런 주제를 가지고 1월 첫 주부터 오늘까지 총 5회에 걸쳐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부디 이번 강의가 여러분들 신년 돈 버는 계획 세우시는데 작은 부분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09 인생역전 올바른 재무 설계부터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조경만 대표님과는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44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죠. 이로 인해 드디어 버락 오바마 시대가 열렸는데요. 전 세계 금융인들은 오바마의 새로운 정책들이 어떤 주식과 어떤 산업에 영향을 미칠지 논의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바마가 강조한 대체 에너지 관련 또 헬스케어 쪽 변화가 눈에 띌 것이라고 하는데요. 올 한 해 주식과 펀드에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도 발빠른 재테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